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판적 읽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68페이지입니다. 자, 비판적 읽기란 무엇일까요?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요, 독자가 자신의 가치관, 신념에 따라서 글을 평가하면서 읽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 또 글쓴이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을 따져보면서 판단하면서 읽는 것을 비판적 읽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판적 읽기란 왜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죠. 정보화 사회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많습니까? 그쵸, 수많은 정보들이 매일매일 양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 인터넷에서 보는 여러분 신문 또는 정보 자료들을 보세요. 그 중에서 그 모든 여러분이 접하는 그 모든 글과 정보들이 다 수용할 만한가요? 그렇지 않죠. 어떤 것은 신뢰성이 없기도 하고 어떤 것은 타당성이 없기도 합니다. 또 어떤 정보는 굉장히 어느 한쪽에 편파적으로 글이 쓰여진 경우도 있죠. 그래서 비판적 읽기는 우리가 21세기 이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숙달해야 하는 그런 읽기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판적 읽기에서는 과연 무엇을 비판적으로 읽어야 될까요? 자, 비판적 읽기에서는요, 독자가 무엇을 평가를 하냐면, 선생님 여기 한번 써볼게요. 글의 내용, 그 다음에 글의 형식, 우리가 뭐 논설문 같은 경우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어 있죠. 글의 형식, 그 다음에 글을 표현하는 방법, 표현, 그 다음에 글쓴이의 생각, 다른 말로 하면 뭐 주장이 될 수도 있겠고 의견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가 판단과 평가를 내리면서 읽는 것을 바로 비판적 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적 읽기나 우리 추론하면서 읽는 추론적 읽기가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비판적 읽기 같은 경우는요, 글의 내용, 글쓴이의 생각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또는 반박하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공감 또는 반박을 하는데 초점을 둔다. 자, 그러면 이 비판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가 바로 이 옆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자, 비판적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글에 제시된 내용이 옳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타당성. 글에 제시된 내용이 내가 받아들일 만한지예요. 주장과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지, 그 주장과 근거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게 바로 타당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의 내용 혹은 화제 등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지가 바로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어느 한쪽으로 편파되어서 하지 않고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것을 다 다루고 있는지 또는 뭐 남성 편향적으로 여성 편향적으로 쓰지는 않았는지 같은 것들이 바로 공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쓴이가 사용한 자료가 글의 주장이나 설명을 뒷받침하기에 적합한지 우리가 요거를 바로 적절성이라고요. 적절성. 그 다음에 선생님은 여기에 하나를 더 더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자료의 정확성이요. 정확성. 자료의 정확성 또는 뭐 신뢰성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얘는 뭐냐면은 글에서 제시한 자료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 왜곡된 사실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출처가 명확한지, 출처가
불분명한 곳이나 아니면 공식력이 없는 곳에서 가지고 온 글은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겠죠. 가령 블로그 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어떤 글을 인용할 때에 인용 과정에서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과정에서의 잘못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정확성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4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뭐라고? 자, 무엇을 가지고 비판적 읽기를 평가해요? 라고 할 때 기준점이 뭐라고요? 요 첫 번째 타당성, 두 번째 공정성, 세 번째 적절성, 네 번째 정확성입니다. 요게 바로 비판적 읽기의 판단 기준이에요. 여러분 요 정도는 외워두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독자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 사실과 의견 등을 비판적으로 판단해 보면서 자, 우리가 비판적 읽기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만약 비판적 읽기를 배우고 나면은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글을 보는 안목을 갖추고 글에 대한 자신의 주관과 태도를 올바로 세워볼 수가 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글을 보는 안목과 그 다음에 자신의 주관을 세워서 또는 글 읽기의 올바른 태도를 통해서 정말 글을 올바르게 수용하는,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비판적 읽기에서 함께 볼 텍스트는요,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텍스트입니다. 선생님은 이 글을 지금 한 3번 정도 읽어보았는데요. 3번 정도 읽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은 정말 그렇다고? 하면서 너무 비판할 것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선생님이 일단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글을 읽는 중에는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이 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내 가치관과 내 기준을 보아서 이 글이 받아들일 만한지 한번 따져보면서 읽어보세요. 그때 기준은 뭐라고요, 여러분?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정확성입니다. 자, 글을 한번 같이 읽기 전에 요 글 같은 경우는요, 경쟁의 순기능이에요. 경쟁의 순기능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고, 올바른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전달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글 갈래 자체는 논설문이에요. 근데 이 논설문이라는 갈래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필자에 주관성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관적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글을 따져보면서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비판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글 구조는 일단 얘가 논설문이잖아요. 논설문의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자, 그렇고 여기 첫 번째 1.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 이 부분이 서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여러분 넘기셔서 이 경쟁은 타고난 본성이라는 부분이 본론 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쟁은 함께 추구하는 것, 요 3번째 파트가 우리 결론 부분이에요. 요 정도 알려드리고 갈게요. 자,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 서론.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 자, 경쟁이 발전을 이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경쟁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순기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 축구 4강 진출의 감격. 그날의 감동을 만들어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한테 묻고 있네요. 그것은 바로 하면서 스스로 답을 하고 있는 자문자답. 자, 그것은 바로 한국 축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던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이 아닐까요? 히딩크의 훈련 원칙은 무한 경쟁이었습니다. 하면서 이 경쟁에 대해서 이 히딩크가
히딩크의 이 원동력이 바로 무한 경쟁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는 취임 초부터 역할별로 두세 명씩 묶어 늘 경쟁을 붙였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주전으로 나가기 위해 남보다 땀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히딩크 감독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의 실력이 향상되도록 유도한 결과 한국 축구는 신화라 불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 경쟁을 바탕으로 한 히딩크 감독의 훈련 원칙,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어디 갔니? 무한 경쟁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국 축구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 원정 첫 16강의 쾌거를 일궈내면서 한 단계 질적 도약을 이룬 건 역시 경쟁의 힘이 컸습니다. 경쟁을 굉장히 신봉하네요.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진 해외파 선수들을 포함하여 국내 프로축구 리그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실력을 쌓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경쟁을 통해서 선수들의 실력 향상, 즉 질적 도약에 이룰 수 있었다라고 경쟁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지금은 은퇴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또한 현역 시절 선의의 경쟁자인 아사다 마오를 떼어놓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시나요? 자, 두 선수 사이에 불꽃 튀는 경쟁이 세계 챔피언을 낳고 피겨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입니다. 그쵸? 이거는 사실 그 김연아 하면은 아사다 마오를 떼놓고서는 얘기가 될 수 없을 만큼 둘은 정말 큰 경쟁자이긴 했습니다. 그것이 김연아 선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러면 김연아는 그렇다 치고 마오에게도 과연 이 김연아 선수와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다가왔을까요? 자, 선생님은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내려보세요. 자,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요, 이 운동 경기에서 경쟁이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히딩크 감독이 그 대표팀을 이끌었던 그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김연아 선수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죠. 자, 두 번째 본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이 되어요. 자, 우리가 재미있어 하는 일에는 대부분 경쟁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경쟁 재밌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해온 놀이와 오락도 경쟁을 할 때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쟁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래요? 인간의 본능일까요? 경쟁이?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하는 이러한 인간의 경쟁 본능을 호모 루덴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자, 지금 보아하니 이 필자는요, 경쟁의 순기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쟁이 굉장히 그 발전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독자들에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주장을 조금 더 타당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공신력 있는 학자들 또는 철학자들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뭐다? 타당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하는 이러한 인간의 경쟁 본능을 호모 루덴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놀이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행위의 가장 큰 특징이며 이 놀이하는 인간의 특성은 경쟁 본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요한 하위징하가 주장한 게 뭐예요? 인간이 놀이를 통해서 집단을 형성을 하고 어떤 인간의 본능적으로 경쟁을 즐기고 협력을 함께 배우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인간에게는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능가하여 최고가 되고 이를 인정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심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결국 인간은 바로 자신의 경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놀이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하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저명한 학자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진짜 그래요? 놀이가 먼저예요? 경쟁이 먼저예요? 경쟁이 먼저일까? 놀이가 먼저일까? 놀이 안에 경쟁이라는 것을 좋아해서 넣은 걸까? 아니면은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때문에 놀이에도 경쟁의 요소가 들어간 것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이 텍스트는 사회학적인 글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하가 굉장히 유명하고 저명한 학자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의견을 이 역사학자의 의견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걸까 하는 의구심도 선생님은 듭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간을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던 성악설인가요? 자,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슨 역시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필자는요,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슨의 의견을 인용을 했어요. 자, 경쟁심이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의 본성 중에는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인 경쟁심, 소심함, 명예욕이 있는데 특히 경쟁심은 인간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오렌지가 필요해, 오렌지. 근데 오렌지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똑같이 누릴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런 점들로 보아 경쟁은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다. 왜? 경쟁이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따라서 같은 게 오면은 좀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건 역시도 지금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이죠. 자, 이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겼으므로 우리는 이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과연 타당한지,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사회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면서 판단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글쓴이는 경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정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다 라고 주장한 홉스. 자, 그런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는요, 경쟁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무슨 예시를 들었었냐면 A 집단이랑 B 집단이랑 오렌지를 원해요. 근데 이 오렌지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A 집단과 B 집단이 뭐 할 수밖에 없다?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더 많은 오렌지를 갖기 위해서 이 오렌지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경쟁만이 답일까요? 선생님은 살면서 경쟁보다는요,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과연 그 오렌지 수가 한정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 오렌지를 A 집단은 껍질만 원해요. 그 빵에 데코레이션 할 때 쓰이는 그 껍질만 원할 수도 있어. 그런데 B 집단은요, 알맹이만 원하는 거야. 왜냐면 얘네는 주스를 만들고 싶거든. 그럼 얘네는 사실 경쟁하지 않고 서로 의견을 터놓고 협력함으로써
협력함으로써 문제를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쟁이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다. 라는 이 필자의 주장이 100% 맞을 것 같지 않다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야, 그리고 교과서에 한번 봐봐. 여기 옆에 누가 더 깨끗하게 청소하는지 내기해볼까? 무슨 이 청소까지 하는데 무슨 내기를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오은영 박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였나? 뭐 그런 프로그램을 되게 즐겨보는데, 거기서도 얘기해요. 친구들이나, 자매들 사이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이 내기를 부추기는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이 필자의 의견에 납득이 사실 잘 안 갑니다. 여러분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듣는 비판적 읽기 태도가 필요하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위대한 경쟁의 힘.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은 경쟁의 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떤 사례를 들어주려고 하네요. 자, 사례 역시도요, 이 필자의 주장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근거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됩니다. 자, 그 사례를 같이 한번 볼게요.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와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들도 경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지지하나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 아니야? 전 세계에서 지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가 바로 자유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 단락에서는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경쟁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정말 경쟁일까요? 경쟁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요. 경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라고 쳐요. 그런데 경쟁이 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을까요? 선생님은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경쟁보다는 국민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국가가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 시기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배웠던 국채보상운동. 국가가 가지고 있는 빚을 국민들이 푼돈으로 이렇게 갚기 위해서 정말 그 작은 돈을 다 모아서 전개했던 그 국제보상운동. 또 IMF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돌잔치 때 또는 부모님한테 유산으로 받았던 금반지들, 금목걸이들 이런 것들을 나라가 부도가 날 처지에 있다라고 하니까는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다들 나와가지고 그 금반지를 팔아서 나라 경제를 살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왔던 원동력은 경쟁보다는 협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가 아니라 희생이었기 때문 아닌가? 희생? 정말 작은 임금을 받으면서 토요일도 없이 그 작은 공간에서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일했었던 그 희생으로 일궈낸 경제 성장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단락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경쟁이라는 주장이었어요. 자,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토대를 만든 사람인데,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경쟁의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이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왜?
인간의 이기심이 결국 무엇이니까? 경쟁을 부추기니까. 자, 그는 인간이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해 애정이 앞서는 존재다. 즉, 요 말은 뭐예요? 이기심이 있다. 자,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기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인간의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 인간의 이기심, 즉 경쟁이 사회의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까지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요 단락은 정리하면은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자유경쟁의 원리를 주장한 애덤 스미스.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애덤 스미스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손. 요거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애덤 스미스는요, 경제학자 중에서도 정말 저명한 학자이죠. 그래서 애덤 스미스를 빼놓고서는 경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대학자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은 그래?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걸 인용했어? 그러면 뭐 수용해야지, 받아들여야지 라고 읽으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비판적 독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비판해 봅시다. 한번 비판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켜서 어떤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본주의 경제가 어떤 경쟁을 토대로 발전을 했죠. 자본주의 경제가. 근데 그 자본주의 경제가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양산을 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회도 만들었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 다음에 그런 이기주의가 자연과 인간을 파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시키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자본이 있는 나라가 자본이 없는 나라를 억압하고, 과연 경쟁이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인 방법일까? 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경쟁이라고 하면은 출발선이 공평해야지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앞에서 뭐 김연아 얘기하고 뭐 히딩크 얘기하고 했는데 그건 출발선이 똑같고 어떤 그 룰이라는 게 똑같잖아요. 근데 이 사회에서의 경쟁은 그렇지 않잖아요. 공평한 경쟁이에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거 아닌가요? 경쟁이라면 그 출발선까지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다 서로 다른 경제적인 차이를 두고선 태어났잖아요. 출발선이 같지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될까요? 라고 한번 선생님도 비판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비판해 보세요. 어때요? 필자 보이지도 않는데 한번 비판해 보시면서 읽어보자고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본주의 경제는 이러한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점점 더 좋은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이를 만족시키려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은 수용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오늘날 자유 경쟁의 원리는 일반화되었고, 자유 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단락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의 중심 내용은 이렇게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한 자본주의 경제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본론까지 한번 보아봤습니다. 뒤쪽으로 잠깐 넘겨볼까요? 결론 부분은 내일 같이 보도록 하고, 여기 콕콕 정리 이 부분 먼저 보고 갑시다. 자, 이 글에서는요, 이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 였어요. 그래서 이 제재는
경쟁의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바른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3명의 이론 철학자들의 주장을 들었어요. 첫 번째가 요한 하위징하, 두 번째가 토머스 홉스, 세 번째가 애덤 스미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하위징하는 놀이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며 이것은 경쟁 본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결국 인간은 경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놀이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토머스 홉스의 의견을 들었는데 인간의 본성 중에서 이 경쟁심이라는 것은 재물이나 이익처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게 만들고, 즉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 경쟁심,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이 결국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킨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 글쓴이가 경쟁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을 적고 그 근거를 찾아보자. 여기는요, 우리 사실적 독해요. 사실적 독해. 요 사실적 독해 활동을 우리가 왜 하고 넘어가냐면, 사실적 독해, 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비판적 독해나 추론적 독해, 감상 창의적 독해, 더 상위의 독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여러분이 온전히 잘 이해한 뒤에야 비판적 독해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글쓴이는요, 3가지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2가지를 오늘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이다 라고 해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어떤 그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었던 히딩크의 리더십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의 사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은 뭐였냐면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로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냐면 요한 하위징어, 토머스 홉슨,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라는 유명한 저명한 학자의 어떤 의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더 타당성을 높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해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작업은 뭐예요? 이 근거를 한번 스스로 비판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김연아 선수가 이 경쟁 때문에 최고가 될 수 있었을까? 라고도 볼 수 있고, 정말 이 경쟁은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 라고도 한번 비판해 볼 수 있고, 이 글 전체는 정말 공정하게 경쟁과 어떤 경쟁의 부정적인 것과 경쟁의 긍정적인 것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비판적으로 독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요 나머지 결론 3 부분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내일 만나요. 안녕.